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구조사 김건남입니다. 자, 또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무탈하니 잘 지내셨죠? 요새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진정세에 좀 접어들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또 미국에서 백신도 개발됐다는 소식도 들리고,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대책에 또 각별히 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이제 고등학생들도 이제 내일부터인가? 20일부터죠. 이렇게 학교에 또 등교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지금 실습 과목은 학교에 가서 지금 대면 수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음. 하지만 선생님은 한 학기 내내 여러분들 얼굴을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참 아쉽네요. 자, 조금만 더 기운 내시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야기할 내용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유아 환자들 그리고 소아 환자들한테 흔히 나타나는 질환에 대해서 호흡기 쪽이라든가 또 심장 질환이라든가 좀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영유아 응급처치 두 번째 장으로서 영유아들의 이 손상에 관한 응급처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비대면 11주차 1교시 강의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영유아 손상 응급처치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살펴볼 내용은 바로 영유아 그리고 소아 손상의 특징을 좀 살펴보고, 현장에서 우리가 중증 손상의 평가와 이런 기본적인 처치들을 해내는 것이 이번 학습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소아 신체 부위별로 이 소아의 손상의 특징을 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2교시 때는 아동학대 의심 환자를 우리가 알아내고 여기에 따른 대처 방법을 또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응급구조사들은 이제 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했을 때 신고를 해야 되는 신고 의무자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1시간 정도 강의를 할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바로 소아 손상의 특징입니다. 소아 손상의 특징을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소아 사망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뭘까요? 아래쪽에 이제 예전 통계이긴 하지만 항상 비슷합니다. 통계가. 그래서 연령대별로 우리가 손상 사망의 원인을 통계청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영세, 그러니까 이제 영아들이죠. 영아들은 대부분 타살, 그리고 운수사고, 교통사고가 되겠죠. 그리고 추락, 이게 가장 많은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영유아 환자들 1세에서 9세, 그러니까 영세라는 것은 이제 태아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사고가 나는 경우를 말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예 갓난 아이 때는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고, 이제 영유아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아라고 할 수 있는 시기인 1에서 9세까지는 이제 운수사고, 그리고 익사, 물에 빠지는 경우, 그리고 또는 어떤 타살, 그리고 추락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시기인 아이돌, 이제 학교에 다니는 시기죠. 이럴 때는 이제 자살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리고 운수사고와 익사, 이제 오토바이를 이렇게 많이 타는 시기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자전거 사고라든가 뭐 이렇게 오토바이 사고 이런 걸로 인해서 아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소화 손상에서 이제 성인과의 차이점을 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좀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일단 다쳤는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소화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 차이점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화는 성인과는 다르게 해부학적이라든가 아니면 생리학적으로 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화 손상 환자를 처치할 때 반드시 이 아래쪽에 이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 자, 첫 번째로 먼저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소화는 머리 손상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일단 머리가 굉장히 커요. 머리 비율이 성인에 비해서 현저히 크기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또는 뭐 높은 곳에서 추락을 하더라도 머리가 많이 다칩니다.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머리 손상이 거의 70% 이상으로 많다는 겁니다. 소아들은 머리 손상이 굉장히 흔하고요. 두 번째로 소아들은 여기 보시면 저체온에 취약하다라고 돼 있죠. 체표 면적이 이 체질량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저체온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인하고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같은 낮은 온도에 유출된다 그러면 성인은 어때요? 체질량이 일단은 체표 면적에 비해서 좀 적기 때문에 좀 잘 버틸 수가 있는데 소아들은 금방 저체온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주의 환경이 너무 낮거나 또는 어떤 수액 치료 등을 고려할 때 우리가 항상 아이들은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따뜻한 담요로 뭐 덮어준다거나 되도록이면 이제 어때요? 그 수액을 줄 때도 좀 웜 셀라인 그래가지고 약간 따뜻한 이렇게 좀 데펴진 그런 병원 전 단계에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채취를 해야 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저체온에 취약하다는 거 반드시 알고 계시고요. 자, 세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쇼크가 뭔지 이걸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쇼크라는 것은 뭐 깜짝 놀라서 뭐 이렇게 쇼크 받았다 이런 쇼크가 아니고요. 우리 몸이 우리가 이제 산소가 우리 몸으로 구석구석 잘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가려면 어때요? 산소를 싣고 달리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혈액이 잘 돌아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피가 이렇게 잘 도는 것을 우리는 퍼퓨전, 관류가 잘 된다. 피가 도는 것을 우리가 관류라고 해요. 그래서 관류가 잘 되고 거기에 적절한 호흡이 가해져서 산소를 싣고 가서 세포 구석구석에 전달을 잘 해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겠죠. 그래야지 에너지가 발생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건 예를 들어서 뭐 피를 많이 흘렸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심장이 좀 힘이 약해졌다거나 또는 뭐 벌 같은 데 물려가지고 어때요? 혈관이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때요? 신경적으로다가 이렇게 막 혈관들이 막 갑자기 쫙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유로 피가 잘 안 도는 상황. 그래서 이제 저관류가 생겼을 때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산소가 못 가겠죠? 그러면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들이 산소 공급을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허탈되어져 가는 과정, 컬랩스 된다고 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제 퍼퓨전의 어떤 퍼퓨전이 약해지면서 우리 몸의 세포들이 컬랩스 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가 쇼크라고 합니다. 샥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쇼크가 왔을 때 성인들에 비해서 소아들은요 어떻게 이미 몸은 쇼크에 빠졌는데 혈압이 좀 더 늦게 떨어져요. 그래서 저혈압이 좀 늦게 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놓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혈압이 만약에 소아에게서 어린애들한테서 혈압이 떨어지는 소견이 보인다, 푹 떨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쇼크도 이제 우리가 1기, 2기, 3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쇼크의 좀 말기 단계가
돼야 혈압이 떨어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혈압 재고 바이탈 사인 진다고 해가지고 막 혈압만 가지고 사실은 어때요? 관류가 잘 되네 안 되네를 판단하면 굉장히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이미 몸은 쇼크를 받고 있는데 혈압은 막 계속 보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유지가 되고 어느 정도 되다가 혈압마저 떨어지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쇼크가 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이미 그 전부터 쇼크가 와 있었고 혈압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쇼크의 거의 비가역적인 단계에 와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좀 들어놓으시면 또 앞으로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은 쇼크가 올 때는 그러면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 일단 아이들은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보상작용, 우리가 호메오스타시스 그래가지고 보상기전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심장 박동수가 굉장히 빨라져요. 빈맥, 우리가 타키카디아라고 하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초혈관 충만 시간 그래가지고요. 카피라리 리필 타임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손가락 끝이라든가 손톱 같은 데를 이렇게 딱 눌렀을 때 눌렀다가 떼면 어때요? 다시 이렇게 손톱 밑에 보면 좀 불구스름한데 누르면 하얗게 변했다가 떼면 다시 빨갛게 돌아오죠. 이게 이제 2초 정도 이내에 돌아와야지 정상적인 이 말초혈관 충만 시간인데요. 이게 지연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청색증이라든가 피부의 어떤 그 발적이라든가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이 의식이 처지는 증상 이런 것만 보고 혈압은 멀쩡하지만 어때요? 이런 것이 하트레이트가 빨라지고 의식이 좀 떨어지고 청색증도 좀 보이고 어때요? 말초혈관 충혈 시간이 지연된다. 그러면 바로 쇼크가 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적절한 또 응급처치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쇼크에 대한 응급처치 치료는 다음 시간에 또 배우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 이제 골절인데요. 네 번째로 이제 소아는 성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뼈가 유연하죠. 그래서 골절이 잘 된다는 말이 아니라 골절의 양상이 성인과는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골절의 양상이 다르다. 이해되시죠? 성인은 뚝 부러지거나 비틀려서 툭 부러지면서 굉장히 날카롭게 부러지긴 하는데 아이들은 부러졌는데 모양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대나무가 부러지면 어때요? 대나무가 탁 부러질 때 보면 한쪽 면은 터졌는데 반대쪽 면은 붙어 있죠. 이걸 우리가 이제 대나무처럼 부러진다 그래서 그린 스틱 프랙처라고도 합니다. 자, 이처럼 이제 소아 환자들은 성인과의 차이점이 있다는 걸 잘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중증 손상 환자의 이제 이 1차 평가와 처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많이 다쳤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중증 손상이 있는 환자들의 1차 평가 순서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처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흔히 외상 환자에 있어서 성인이건 소아건 우리가 이 상태 그 알고리즘처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바로 A, B, C, D, E라는 게 있어요. A, B, C, D, E. 아마 선생님이 예전에 성인 중증 손상할 때 과제도 내줬던 것 같은데 A, B, C, D, E가 뭐예요? 바로 A, B, C, D, E 반드시 외워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A는 당연히 AOA 이 maintain 그러니까 기도를 유지한다. 그리고 C 스파인 이모빌라이제이션 그래가지고 경추를 고정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외상 환자 소아든 성인이건 간에 숨을 쉬게 하는 것과 숨을 쉴 수 있는 길을 막히지 않게 유지하고 숨을 쉬게끔 해주는 그 길이 열려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목을 고정하는 것 이것은 외상 환자에서 첫 번째입니다. 항상 두 번째는 바로 브리딩이에요. 브리딩 호흡이죠. 호흡 브리딩 서포트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보조하고 호흡을 확인하고 보조하는 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1차 평가에서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항상 C 바로 순환. 순환은 우리가 서큘레이션이라고 하죠. 서큘레이션. 그리고 이제 지혈, 헤모리지 컨트롤. 아이들은
아이들의 피의 양은 정말 적어요. 그래서 지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가 난다고 해서 똑같이 묻어난다고 해서 성인과 아주 어린 영유아를 같이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를 흘렸을 때 좀 흥건하게 고이는 양이라든가 묻어나는 양을 아이에게 적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든 심장이 뛰게 하고, 그리고 이런 순환하는데 장애가 되는 출혈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반드시 지혈하는 것, 이게 바로 C가 되겠고요. 이제 D는 바로 disability 그래가지고 이제 환자의 무능력 수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의식을 확인해 가지고 뭘로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병원 전단에서는 AVPU, Alert, Verbal Response, Painful Response, Unresponse. 다 기억나시죠? 이걸로 이제 의식을 확인해서 아이의 의식이 무능력 수준이 A인지 V인지 P인지 U인지를 살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이들은 어때요? 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차 평가가 끝나면 2차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의복을 입고 있겠죠. 옷을 입고 있으면 얼굴이라든가 손, 발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보이지 않는 곳까지 노출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익스포저가 있어요. 익스포저는 바로 노출, 의복을 제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저체온증에도 약하고 하기 때문에 이 환경을 평가하는 우리가 엔바이로멘탈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1차 평가의 요인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언제 어느 정도 파악해야 되냐 그러면 기본 20초 이내에는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 베테랑들은 15초 정도에 이걸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이거 하는데 뭐 한 5분 걸리고 10분 걸리는 거 아니에요. 중증 손상 환자는요, 딱 가가지고 먼저 보고 나서 어때요? 말을 걸어보거나 의식이 있다고 그러면 말을 걸어보면 말을 하면 기도가 유지되어 있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직접 경추고정을 하는 게 아니라 보조자에게 경추고정을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숨을 쉬는지 확인하면서 맥박을 만집니다. 맥박을 만질 때는 아이들은 우리가 성인은 우리가 보통 목에 있는 동맥, 목동맥 그래가지고 카로티드 아터리를 만지고, 또는 이 레디얼 아터리 그래가지고 우리가 노동맥, 요걸 동맥을 만지는데 아이들은 그런 목동맥이라는 이런 데 잘 만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영아들은 제가 어디 만진다 그랬어요? 브라키알 아터리라 그래가지고 위팔 동맥이라겠죠? 거기를 만지고, 그러면서 맥박수를 잰다거나 호흡수를 동시에 재면서 어때요?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한 5살 이상 되는 소아들은 우리가 페모랄 아터리 그래가지고 넙다리 동맥, 서해부 쪽에 대퇴동맥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만지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1차 평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인하고 좀 유사한 그런 프로토콜에 의해서 현장에서 이제 환자를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환자의 생체 징후라든가 바이탈이라든가 의식을 평가해가지고 이제 이게 안 좋으면 바로 즉시 외상센터로 평가를 보내고, 그리고 손상 부위를 또 평가를 해야겠죠. 여기서 이제 생체 징후라든가 이런 것은 괜찮은데 손상 부위를 봤더니 손상 부위가 눈에 보이는 해부학적인 어떤 관통성이 있다거나 동요가슴, 우리가 플레일 체스트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또는 기다란 뼈가 2개 이상 골절이 됐다거나, 그리고 이 펠빅본 프랙처 그래가지고 골반골이 깨졌다거나, 또는 어떤 절단, 손목 위쪽이라든가 발목 위쪽, 무릎 쪽에 막 절단이 있거나 허벅지에 절단이 있다. 그러면 이런 환자들도 즉시 어때요? 바로 외상센터로, 권역외상센터급으로 이송을 스쿱 앤 런 해야 되겠죠. 이런 환자들은 빨리 여기에 대한 지혈이라든가 처치만 하고 붕대 감고 지혈하고, 필요하다면 지혈대를 사용해서라도 지혈을 하면서 바로 외상센터로 가면서 이제 1급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맥락보라고 해가지고 수액도 이렇게 잡고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이걸 전반적으로 다 외울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커니즘, 인저리 메커니즘, 손상 기전을 좀 살펴보셔가지고 우리가 저번에도 배웠죠. 3m 이상에서 떨어졌다거나 자기 키에 두세 배 정도 되는 높이에서 만약에 낙상이 있다거나 또는 시속 30km 이상의 어떤 추돌, 그리고 또는 보행자 사고, 차하고 보행자하고 부딪힌 경우, 소아가 보행자에 있다, 그러거나 자전거라든가 이런 걸 탔는데 구르거나 날아갔다, 이런 경우에도 또 즉시 외상센터로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고품질의 의료 이 어떤 처치를 하기 위해서는 1급 원구사들은 이제 의료 지도를 받아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토콜들을 앞으로 차근차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구급대원이 된다고 하면 소아 환자를 받아줄 수 있는, 소아 중증 외상 환자를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이 어떤 병원인가를 그 지역 내에서 파악을 다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이런 중증외상센터, 곤욕외상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강주에서 구급활동을 한다 그러면 일반 소아과로 가면 안 되겠죠. 어디로 가야 된다? 곤욕외상센터가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이라든가 전문외상센터가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 이런 데로 우리가 이송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살펴볼 게 바로 이 현장평가. 현장평가는 일단은 손상의 기전도 살펴봐야 되고요. 사고의 유형이 어떤 사고인지도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고 때문에 또 발생된 가능한 다른 2차적인 손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현장평가의 3요소 그래가지고 우리가 3S를 말하면서 3S 보시면 세이프티, 그리고 씬, 그리고 시츄에이션 그래가지고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장평가의 3요소는 바로 안전,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가 현장, 그리고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 현장평가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차 평가를 이렇게 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들은 바로 1차 평가는 어때요? 에어A 한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고 또 B로 가고 호흡을 확인하고 숨 잘 못 쉬어요. 숨을 잘 못 쉬구나 생각하고 C로 가고 봤더니 심장이 너무 느리겠대요.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가야 돼요? 바로 에어웨이에 문제가 있으면 에어웨이를 평가하고 즉시 처치해야 돼요. 즉시 처치하고 그리고 즉시 목 고정을 하고, 그리고 숨을 쉬는 거 봤다가 숨을 이제 B로 내려가고, 그리고 호흡을 본 다음에 숨을 잘 못 쉰다거나 그러면 뭔가 우리가 호흡을 보조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해 가지고 즉시 인공호흡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 기도유직이라고 하는 것들 튜브를 삽입을 해야 되는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면 이제 C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A, B, C, D 다 평가하고 그 다음에 처치 들어가는 게 아니라 A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처치, B를 평가하고 B에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처치, 이런 식으로 즉각 처치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아이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일단 아이의 기도 유지를 하고 경추를 교정을 우리가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평가와 처치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소아 환자의 어떤 그 아이의 기도 모양이고요. 이거는 성인 환자의 기도 모양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뭐예요?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성인의 기도는 보시면 어때요? 여기 이게 이제 트라키아라고 해가지고 기관입니다. 바로 숨쉬는 길 중에서 가장 넓은 쪽 기관. 그리고 여기가 바로 방패연골, 사일로이드 카틸라지, 이게 크라이코이드 카틸라지. 이 사이가 뭐가 있어요? 크리코사이로이드 멤브레인 그래가지고 이 안에다가 이제 바늘 같은 거 꽂을 수가 있죠. 자, 이거 방패연골, 이건 반지연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갑상연골, 윤상연골이라고 이전에 말했습니다. 기관이 어때요? 두께가 일정하죠. 우리가 보통 실린더 모양이다 그래요. 실린더처럼 일정합니다. 그런데 소아의 기관을 보시면 어때요?
이게 지금 넓다는 것은 이것보다 넓다는 게 아니에요. 아이의 체형에 비하면. 자, 위쪽은 굉장히 넓은데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깔때기 모양이에요. 깔때기 모양. 그리고 여기에 사이로이드 카틸라지, 이 크라이코이드 카틸라지가 있는데, 이 크리코이드 링, 이 반지 연골이라고 하죠. 이 크리코이드 링 부위니까 가장 좁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성인 기도 유지할 때 여러분들 아마 예전에 배웠어요.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린다 그랬죠. 머리 젖히고 턱 들기법 배우셨죠? 헤드 틸 친 리프트. 그래서 뭐 목에 손상이 없다 그러면 확 제끼는데 소화를 그렇게 제껴버리잖아요. 그러면 성인은 이렇게 일정한 실린더 모양이기 때문에 이게 꺾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아이들은요, 여기가 두껍다가 갑자기 좁아져요. 쭉 길게 좁아져 있겠죠. 두껍다가 좁아진 부분, 특히 크리코이드 링 부분이 잡혀버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기도를 열면 약한 부분이 꺾이는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성인은 이제 누워 있으면 사실은 기도가 반드시 펴져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때요? 머리가 굉장히 크죠. 특히 영아. 소아들은 좀 그나마 괜찮은데 1세 미만의 영아들은 뒤통수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반드시 누워있으면 뒤통수가 크기 때문에 목이 자동으로 앞으로 좀 약간 꺾입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기도 유지가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이제 어린 영아들이라든가 이런데 기도 폐쇄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한 2살 밑으로 영아들에게는, 영아라든가 아주 어린 유아들에게는 어깨 밑에 이 수건등을 좀 이용해서요, 기도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자, 이해되시죠? 이거 참고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경추 고정 방법입니다. 경추 고정 방법. 아이들은 보통 우리가 후두부가 굉장히 크다겠잖아요. 후두부가. 여기 보시면 아주 귀엽죠. 아이들 이렇게 꽁꽁 싸매야 돼요. 이렇게. 이제 애들은 허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경추까지 이런 장비들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선생님도 사실 이 장비는 못 본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싸가지고 아마. 이제 이런 박겸 스프린트 그래가지고 진공부모이거든요. 그러면 아이의 체형에 맞게 이렇게 쫙 붙어가지고 할 수 있고 좋은 장비들은 많은데 사실은 이렇게 좋은 장비들은 많이 안 써서 문제죠. 자, 일단 중요한 것은 후두부가 몸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반드시 중립자세로 눕힐 경우에 목이 좀 굴곡이 될 수가 있다겠죠. 그래서 기도가 폐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딱 가면 이렇게 기도가 좀 폐쇄될 수 있고요. 그래서 좀 어깨 밑에다가 뭘 이렇게 하나 좀 받쳐주는 게 좋다. 받쳐주는 게 좋고,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경추 고정을 할 때 목만 만약에 고정을 하잖아요. 성인들은 보통 목만 고정해도 좀 그래도 본인들이 알아서 좀 이렇게 잘 누워 있을 수가 있는데, 애들은 목만 고정하면요 좀 많이 불안정하죠. 그래서 이 그림처럼 목과 몸통이 이어진 장비를 이용해서 사실 이렇게 목과 몸통을 같이 고정해 주는 것이 사실 가장 고정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마라든가 턱 부위도 어때요? 이렇게 어떤 고정 테이프를 이용해 가지고 머리까지 헤드 이모빌라이저까지 확실하게 시켜줘야 돼. 항상 이렇게 보면 여기서도 머리가 지금 고정이 안 돼 있지만 이런 것처럼 머리를 이렇게 고정해 주고 턱을 고정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리딩 관련해 가지고 호흡을 확인하고 이제 필요하다면 산소도 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증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에게는요, 우리가 반드시 산소를 투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산소 포화도에 관계없이 사실 아이들은요, 성인들은 우리가 보통 산소 포화도 주고 어떤 질병이냐에 따라서 뭐 94%로 맞출 것인지 지금 막 이렇게 정해져 있긴 한데, 외상 환자들, 특히 중증 외상 환자들일 때는 무조건 100% 산소를 투여하는 게 지침이에요. 아시겠죠? 무조건 100% 산소를 투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콧줄을 이용한다거나 마스크, 그리고
환자가 숨을 제대로 못 쉬면 백마스크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백마스크 환기를 하고, 필요하다면 또 전문 기도유주기인 엔도트라케알 튜브, 그래서 기관 내 삭관 튜브, 그 다음에 슈프라 글로틱 에어웨이 그래가지고 성문 위 기도기라는 게 있어요. 바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런 장비들, 이거 다 국가고시대 여러분들 이거 사용하는 방법을 다 국가고시대 여러분들이 실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소아 환자라 아주 작은 어린이들한테 인투베이션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백마스크 환기는 정말 중요하다. 숨을 잘 쉬면 이렇게 산소만 투여하고요. 아이가 스스로 숨을 잘 못 쉬면 반드시 양압 보조 환기를 실시해야 됩니다. 파지티브 벤틸레이션, 그래서 우리가 힘을 좀 가해서 외부에서 힘을 줘가지고 밀어 넣어줘야지 아이가 그냥 콧구멍 벌렁벌렁 하면서 혼자 숨 쉬는 것 가지고는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다음은 이제 순환 상태인데요. C입니다. C. 서큘레이션과 관련돼 가지고, 그리고 헤모리지 컨트롤, 지혈. 일단 순환 상태를 평가했는데 피부 관료 상태가 좀 감소되어 있는 것 같다. 피부가 이걸 어떻게 한다 해서 혈압을 재서 알아보라겠나요? 아니에요. 아이들은 혈압을 재도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렇기 때문에 말초혈관 충만 시간을 많이 이용하세요. 말초혈관 충만 시간. 손톱 끝에 이렇게 누르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아이들의 체온을 재시고요. 피부 색깔 이런 걸 보십시오. 이런 것이 훨씬 더 언제 여러분들 그 15초, 20초 만에 1차 평가 끝내라고 했는데 그냥 눈으로 쭉쭉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고정해 주세요. 숨 쉬는 거 보고 문제 있다 그러면 인투베이션 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15초 만에 잡아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피부 색깔 같은 걸 좀 보면서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관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 중추신경계 상태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아이의 의식 상태겠죠. 의식 상태. 의식이 처진다거나 축 늘어져 있다거나 또 뭔가 이렇게 자극이라든 통증을 좀 가했는데 반응이 좀 부적절하다거나, 또는 여러분들은 못 알아볼 수 있겠죠. 처음 보니까. 그런데 엄마를 못 알아본다. 보호자를 못 알아보는 상태. 그러면 이것은 정말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바로 확인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 소아들의 쇼크의 기준이 이렇게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연령에 따른 정상 생체 징후 그래 가지고 이 나이 때는 이 정도 바이탈을 유지해야 되고 이게 정상이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바이탈 질 때도 어때요? 소아용 커프가 반드시 있어야겠죠. 연령에 맞게끔 사용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아이들은 심장 박동수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 또 호흡술 같은 것은 아이들이 이제 의식이 있어가지고 막 울거나 막 보채는 상황에서는 어때요? 좀 많이 상승할 수가 있고 재기가 힘들다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만약에 혈압을 다 재고 확인한 다음에 객관적으로 다 확인해서 뭘 한다기보다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좀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말초혈관 재충혈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객관적인 지표긴 합니다. 하지만 좀 더 빨리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피부 상태, 체온 같은 걸 보고 쇼크가 왔구나라고 예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표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공식이 하나 있어요. 공식이. 이게 뭐냐면 이걸 다 외우기 힘드시면 이 공식을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바로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저, 바로 수축기 혈압이죠. 수축기 혈압. 우리 혈압에는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있죠. 시스톨릭 그리고 다이아스톨릭 블러드 프레저가 있는데요. 120에 80이다 그러면 120이 수축기 혈압이 되겠죠. 아무튼 이 수축기 혈압을 공식은 70 플러스 2 곱하기 나이예요. 아시겠죠? 2 곱하기 나이를 해서 이거를 70에 더해주면 아이의 어때요? 혈압이 되는 겁니다. 연령대별로 정상적인 혈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의식 확인입니다. 바로 disability, AVPU. 이거는 뭐 여러분들 뭐 자주 들었던 내용이고 하니까요. 똑같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alert는 바로 의식이 명료하다는 얘기죠. alert하다. 그리고 버발이란 것은 구두 지시, 그러니까 음성 지시죠. 내가 물어봤을 때 이거에 반응하는지. 환자분 눈 떠보세요. 눈 뜨고. 저 보이세요? 그러면 눈 깜빡여 보세요. 깜빡이고. 이렇게 버발 리스판스가 있는 거고. 페이는 뭐예요? 이렇게 막 불러도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통증을 간다 그랬죠? 통증을 주었을 때 뭔가 움직이거나 회피하는 자세 또는 치워내려는 자세 또는 다리 손발을 움츠리는 자세, 쫙 펴는 자세.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GCS 점수할 때. 근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지 않고 현장에서는 AVPU로만 본다. 그리고 U는 unresponsive, 반응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제 자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아마 지겨울 거예요. 그러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디스아빌리티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이제 1차 평가에서 익스포저가 있어. 익스포저하고 엔바이로멘탈, 그러니까 노출을 시키고 의복을 제거하고 환경을 평가한다. 그래서 일단 아이들의 의복을 제거해야 된다. 아이들은 저체온증에 굉장히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요령껏 하셔야 돼요. 막 추운데 이거 노출 중요해요. 현장에서 다 살펴봐야 돼요 하면서 막 다 잘라버리고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건 A, B, C입니다. A, B, C가 끝나면 이 환자를 어때요? 중증인지 아니면 좀 상태가 그래도 좀 현장에서 좀 뭔가를 하고 가도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쿱 앤 런 또는 플레이 앤 스테이 요 두 가지를 판단을 해서 만약에 플레이 앤 스테이다 그러면 이제 의복을 빨리 제기해서 확인한 다음에 곧바로 다시 어떤 담요를 덮어준다거나 조치를 취해주고 가온 담요 이왕이면 또 구급대원들은 또 은박지 담요도 많이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이런 가온 담요들을 이용해서 저체온을 반드시 방지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스테이 앤 플레이 상황에서 현장에 머무르면서 좀 더 2차 평가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평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환자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쭉 다 살핀다고 그랬잖아. 성인에서 우리가 2차 평가 어떻게 했어요? 머리 쪽 디캡 BLS, TIC 보고 그랬죠? 그리고 목이라든가 ENT적으로 디캡 BLS, TIC 보고 흉부 디캡 BTLS 막 다 봤잖아요. 복부도 보고 골반도 보고 상지 하지 다 봤잖아요. 요거 시간 엄청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외상 환자 2차 평가 요것은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하셔야 돼요. 환자가 중증 환자면 2차 평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사실은 1차 평가만 하고 숨쉬게 하고 지혈시키고 기도 열고 목 고정하고 빨리 수액 달고 지혈시키면서 현장으로 산소 주면서 병원으로 공영센터로 오케이. 그리고 아이가 다쳤긴 했지만 어디가 부러지기도 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그런 상태고 아까 우리 중증도로 환자를 분류하는 프로토콜에서 괜찮을 때 이때 이제 세밀한 검사를 시행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만 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볼 거는 이제 소화 신체 부위별 손상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먼저 이제 두부 손상.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보다가 이제 시간 되면 2교시 때도 이어서 할 겁니다. 자, 소화에서 이제 두부 손상이 가장 많다겠죠.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거의 어때요? 70% 정도 돼요. 소화에서 두부 손상이 가장 흔하게 발생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가 머리가 크니까 신체에서 비중이 가장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리고 목이 크다는 것은 또 떨어질 때 머리가 먼저 떨어진다는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목이 큰데 목은 약해. 머리는 큰데 이게 제가 선생님이 좀 말실수. 머리 두부는 큰데 목뼈는 약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있어? 머리를 몸통과 연결해주는 목뼈가 있는데 목뼈는 가는데 머리는 크고 잘 흔들려요. 잘 흔들리고 뭔가 불안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뇌 조직이 아직 완전히 덜 발달돼 있고 우리가 흔히 수초화가 덜 돼 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뭔가 외상으로 인한 충격에 좀 취약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긴 하는데 제가 간혹 이런 오프라인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뇌가요, 여러분들 두부처럼 생겼어요. 두부. 여러분들, 저는 선생님은 외상 환자들 뇌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머리가 막 터져서 삐져나오는 뇌 브레인도 봤고. 근데 성인 뇌는 여러분들 흔히 아는 그 흰색 두부 있죠? 두부. 소아뇌는, 소아들의, 어린아이들의 뇌는 완전 순두부. 정말 약한 순두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출혈이 가장 잘 생기고 그 중에서 가장 잘 터지는 부위가 있어요. 바로 EDH라고 해가지고 에피두랄 헤모리지, 에피두랄 헤마토마라고 하죠. 여러분도 지난 시간에 선생님 그래서 이런 걸 가르치려면 이런 의학 용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학 용어 시간에 선생님이 한번 언급했죠. EDH, SDH, ICH, SAH 기억나시죠? 여기 나오잖아요. SDH도 있고 EDH도 있고 스컬 프랙처, 두개골 골절도 잘 생긴다. 아이들은 경막 상출혈, 경막 외출혈 뭐 같은 말입니다. 에피두랄 헤모리지는 아이들은 동맥 출혈이 많고 경막 외로 출혈이 잘 생기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노인분들은 경막 외출혈이 거의 안 생겨요. 왜? 마지막 막이 딱 들러붙어 가지고 그쪽으로 잘 안 터지고 안쪽으로 많이 터져요. 소아들은 마지막 막 바깥쪽으로 많이 터지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어때요? 아이들의 이런 중증 손상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AVPU라든가 GCS 점수를 이용해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머리를 다친 애들이 80, 70% 이상인데 어때요? 여러분들 의식 수준을 모르면 이 환자가 지금 신경학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식 수준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또 두피 열상 같은 게 많기 때문에 두피 열상이 있으면 또 블리딩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출혈 부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쪽에 꺼지를 잘 대서 또 붕대로 잘 감아줘야 돼. 근데 이제 이것도 배워야겠지. 실습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얼굴을 볼 수가 없네. 선생님이 나중에 필요하다면 동영상이라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1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